네, 국내 굴지의 대형 출판사인 김영사, 스타 출판인 박은주 전 대표가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면서 신경숙 작가 표절 파문에 이어 출판계가 또다시 독자의 신뢰를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판계의 도덕적 상처뿐 아니라 독자들의 실망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재봉 문화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우리 출판계 현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신경숙 작가 표절 파문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 출판업계에 또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영사의 박은주 전 대표, 김강우 현 회장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박은주 전 사장이 해임된 거는 작년입니다. 박은주 사장이 20년 동안 한 사장직에 있다가 김영사를 뭐 굉장히 엄청나게 큰 회사를 키워놨죠. 그러면 작년에 해임이 된 건데 1년 지나서 박은주 사장이 이제 그 김강유 현 회장이죠. 네네. 오너입니다. 김강유 회장이. 그 오너인 김강유 회장을 350대 횡령 배임 사기로 고소했다.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핵심 쟁점은 그겁니다. 박은주 사장이 김강유 회장을 고소했던 김강유 회장 혐의는 뭐냐면 일단 김강유 회장이 회사에서 일을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조로 그동안 가져간 게 한 20억에 이른다라는 금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에게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매달 1,0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월급이나 상여금 외에 1,000만 원 정도 비자금을 매달 만들어서 상납하게 했다는 거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박은주 전 회장이 가회동 집과 그다음에 회사 주식, 그다음에 사옥이죠. 사옥과 주식 등 퇴직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2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를 포기하면 우리가 합의금으로 45억 정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구두로 약속을 해서 본인이 포기각서를 썼는데도 전혀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사기다. 이렇게 해서 현 김강유 회장을 박은주 전 사장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팩트인데요. 사실 대중들의 관심은 일단 이거는 그 정신과 물질이 충돌하는 지점에 생긴 어떤 충격이 있습니다. 출판이라는 것이 어떤 정신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김영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김영사는 사실은 그 무역 대리점으로 그 예전에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이제 창업주가 지금은 김강유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원래가 김정섭 씨입니다. 네. 그 김정섭 씨의 김자와 점자라는 그 영 이걸 합쳐가지고 김영사를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박은주 회장은 다른 79년에 평화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82년도에 이 회사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일하시다가 2년 뒤인 84년부터 이 김강유 씨와 함께 금강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89년에 불과 우리나라로 만 31살에 김영사 사장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 당시 그 발전됐더라고요. 출판계가 예.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니 김영사는 그래도 이제 그 당시는 한 연매출 1억, 2억 정도 그래도 출판계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요즘 말로 하자면 듣보잡 젊은 여성이 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예. 누구야? 박은주 누구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로 출판계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대박을 치죠. 김은종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초대박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서 김영사가 오늘의 김영사가 될 수 있게 하는 반석 위에 만들어놨고요. 지금까지 3,000종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1,000종 이상이 적자가 아닌 이른바 베스트셀러를 만든 혁혁한 김영사 오늘의 김영사가 있기까지의 1등 공신이 바로 박은주 전 사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간의 그 관심은 어떤 이런 겉으로 드러난 팩트보다도 박은주 사장과 그 말하자면 창업자인 김강유 씨와의 그 관계가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이제 종교가 있는데요. 네. 김정섭 씨, 그러니까 김강유 씨가 자꾸 옛날 이름이 나오네요. 네. 김강유 씨가 그 금강경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법당에서 함께 거기서 숙식하면서 84년부터 금강경 공부를 했고, 10여 년 동안 그 법당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은 받았지만 다 회사에 줬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냥 교통비 정도 그것만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법당에서 숙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것이냐. 근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그 법당에서 생활했는데 법당이 2003년에 깨졌는데 그 깨진 이유가 네. 그 김강유 씨가 다른 이제 박은주 회장의 말에 의하면 다른 유부녀와 동거를 하는 바람에 그 법당을 같이 창업했던 A모 씨와 헤어지면서 법당이 깨졌고 그리고 자기는 그때부터 나와서 법당에서 살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 자체보다도 그간의 전 사장인 오너인 이 김강유 씨와 그리고
오늘의 김영사를 있게 만든 박은주 전 사장과의 그 개인적 관계 이런 것들이 네.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박은주 전 대표 겉으로는 미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불리고 속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번 소송으로까지 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출판계 현실 이렇게 많이 또 분석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출판계 현실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이게 어느 회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단순히 저 김영사는 워낙 유명한 출판사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벤처 회사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업주가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어떤 직원을 사장으로 앉혔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직원이 굉장히 회사를 크게 키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창업주 입장에서 보면 지분은 자기가 맡고 있지만 회사의 실권은 사실은 이제 그 경영진, 현 경영진이 회사를 키워놓은 그 사장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경영권 다툼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는 싶고, 그다음에 횡령 배임 같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커나가는 회사에서 이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네. 그런 문제들이 항상 불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출판계 어떤 현실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회사에나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오너와 전문 경영인 사이에서 이제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싸움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네. 이 김영사 문제의 묘한 점은 어떤 그 신뢰와 배신 이제 이건데 그 안에 정신적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강유 그 창업주와 박은주 전 사장과의 관계가 네. 사제 관계였다. 그러니까 종교를 금강경을 통해서 어떤 정신적 수행을 했었고 그 정신적 수행의 일환으로서 출판 사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신적 수행을 하다가 그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사람의 균열은 2003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김강유 씨가 어떤 이제 박은주 회장의 말에 의하면 유부녀와 동거를 하면서 법당이 깨지면서 법당이라는 일종의 그 정신적 공동체, 수행 공동체가 깨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리고 그 2003년에 생긴 균열이 이제 작년에 10년 지난 작년에 표면화되면서 이제 뭐 너 나가라 이런 식이 된 거죠. 김영사의 지분 주식이 박은주 전 사장이 41% 그리고 김강유 씨와 그의 지인들이 이제 한 60여 %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박은주 사장이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나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사인을 하면은 이제 이 금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그 뒤에서 계속 자기 주변 사람들 또 어떤 신뢰를 깨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해서 네. 1년 지난 지금에야 박은주 사장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배임, 횡령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속 사정까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어떤 뭐 종교 문제, 신뢰관계, 또 애정관계 등도 얽혀 있을 수 있다. 그 다른 동거녀 그런 문제들까지 얽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해가 좀- 김영사가요 네. 좀 특이한 게 아침이 이게 출판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김영사 출신들이 여기저기 우리나라 출판계에 쫙 퍼져 있어요. 김영사에서 일을 배우면 제대로 배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출판 사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 7시에 전 직원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체조 같은 이런 체조를 하고 아하, 일을 예.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책도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책들인데 이제 독자들이 갖는 배신감은 아니 출판사에서 낸 책을 보고 정신수양을 쌓았는데 도대체 정의란 뭐냐? 이제 이래 오히려 그런 네. 어떤 출판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낸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낸 출판사에 대한 신뢰 자체 그리고 그 제작진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네. 독자들이 큰 배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독자들은 배신감도 있고 현재 소송 상태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네. 핵심 쟁점을 꼽아주신다면? 일단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월급조로 한 1도 안 하면 28억 정도 28억이 한 맞을 겁니다. 28억 정도 가져갔다는 게 박은주 전 사장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쪽 그 현 김광규 회장 뭐라고 그러냐면 나 경영에 관여했어. 받을 만한 월급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자금 8천만 원 그 상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 회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그건 말이야. 내가 그 사람 월급을 한 8억 정도 책정했는데 자기가 받은 월급 중에서 일종의 뭐 11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절에다 보시한다고 그러죠. 그 보시하는 측으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씩 갖다 준 거지. 나는 근데 비자금인지 몰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재산 230억 지분이랑
그 사옥에 대한 권리, 그걸 포기하는 대가로 45억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 현 회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그 45억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건 박은주 사장이 자기가 무리를 일으키고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내놓은 것이지 내가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가로 45억을 준다고 한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박은주 사장이 200억 정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직 고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발당의 핵심이 되는 건데 박은주 전 사장이 그 현 김광유 현 회장이죠. 현 회장의 형이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계속 김영사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문제들까지 생겼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김광유 회장과 박은주 사장이 결국 또 이제 뭐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쪼개졌다는 그게 이제 정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유 회장은 야 그거 회사 그 다른 회사 지원한 그 200억 부분 횡령 배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박은주 사장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당신 형 회사다 지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누가 말이 옳은지는 뭐 글쎄 시청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뭐 제 얘기 들으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뭐 검찰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주 사장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수도자의 길을 걸어간 전 사장, 그러니까 김광유 씨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삶 자체가 그 자기의 정신적 멘토가 김광유 지금 그 대표고요. 그 김광유 대표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광유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었고 그리고 김영사 편집장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금강경을 같이 공부하면서부터 일종의 정신적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 운명 같은 만남 또 뭐 전생이란 뭔가 윤회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 김광유 씨에게 빨려 들어갔고 그를 믿고 스승으로 따르고 삶 전체를 기탁하고 같이 법당에서 기식을 하면서 이제 출판사를 키워낸 거죠. 그래서 이 김정섭 씨, 그러니까 김광유 씨는 사실 그 성균관대 불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동대 불교대학원에서 백성욱 전 동국대 총장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백성욱 박사가 참,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욱 박사가 있고 지금의 김광유 씨가 있고 그리고 박은주 씨가 있고 그 정신적 계보가 그렇게 됩니다. 백성욱 박사가 전 동국대 총장이면서 1920년대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어떤 그 불교계에서도 또 정신적인 어떤 한 부분에 큰 역할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한 맥락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김영사를 운영하니까 출판계에서는 야 무슨 그 사교 집단 아니냐 무슨 뭐 무슨 종교의 집단의 한 유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어떤 법정 분쟁이 일고 있는 당사자인 김광유 씨와 박은주 씨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회사 뭐 창업자와 그 오너 뭐 또 그 전문 경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묘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앞서 그 신경숙 작가의 표절 사태 이게 또 우리 많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두지 않았습니까, 평론가님? 네. 신경숙 작가의 이제 표절 문제가 있은 데다가 지금 김영사 사건이 터지니까 많은 독자들이 특히 출판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신뢰를 잃게 되는데요. 신경숙 작가의 문제는 이제 사실 법원으로 그 고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와 예술의 문제는 정신의 영역이고 충분히 자정작용, 자기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 걸 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정작용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그 문인협회에서 최근에 그 표절 사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문학표절문제연구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학계 안에서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도 정말 그 창작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 표절인데 신경숙 작가는 절필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신경숙 작가는 내가 이 땅에서 넘어졌으니까 이 땅을 딛고 일어서겠다. 강한 어떤 재활 의지,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정말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과 만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독자들이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는 표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친고죄가 적용이 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무혐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 같은 거 고발인이 저작권법 위반은 고발 자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보면 친고죄인데 누가 고소해야 되는 거냐면 그 원작 소설가의 그 번역을 똑같이 따라한 거니까 그 번역하신 분이 야 이거는
내 번역을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인 그 맨 처음에 고발하신 그분이 이제 저작권법은 아예 고발 안 하고 사기와 업무방해로 고발한 네.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뭐가 사기고 뭐가 업무방해인지 저는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신경죽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사기든 업무방해든 간에 뭔가 처벌이 되려면 이게 표절이라는 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번역을 모호하죠. 좀 똑같이 아하, 예. 따라한 거. 저도 이제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그 표현이 좀 비슷하고 몇 개 단어가 똑같은 거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표절로 단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원작인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이제 신경수 작가가 전설이라는 작품을 표절했다고 했는데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소설의 구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구조 하나는 이제 1930년대 친일 쿠데타 그 천황 쿠데타가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일본이었고요. 또 신경수 작가는 이제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과정의 어떤 이 배경이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어떤 구성 방식도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고 또 신경수 작가의 표절 문제는 이 전설과 우국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됐지만 그 작품 말고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나 그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돼 있죠. 두 소절 이상 비슷하면 이건 표절로 네. 판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문장을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성이나 캐릭터를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판단 이전에 네. 이것은 정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맡겨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출판계의 현실과 이모저모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